안녕하십니까. 지역지원부에서 사업계획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진 차장입니다. 사업 계획 및 사업 변경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변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종류에 한해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 종류는 발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소득 증대 사업, 공공사회복지 사업, 유경 사업, 주민복지 지원, 기업 유치 지원, 전기요금 보조와 그 밖의 지원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발전 사업자는 유경 사업과 전기요금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는 소득 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지원,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전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유경 사업을 지자체가 시행합니다. 또한 지자체 장과 발전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가 소득 증대나 공공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시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가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의 관련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먼저 소득 증대 사업은 농림수산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등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대 사업으로 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재산 관리, 수익금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사회복지는 크게 공공시설 지원 사업과 사회복지 지원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료나 도로시설, 항만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며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확충, 그리고 그 시설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경 사업은 교육 기자재 지원, 장학금과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사가 시행하지만 원전 지역은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합니다. 유경 사업은 기본지원금의 15에서 30% 범위 내에서 결정이 가능하고 다만 기본지원금이 연간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최소 실거주기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복지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 있고 그 외에 주민건강진단비라든지 정보통신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비로 지원 가능한 사업의 종류는 시행 요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유선 방송료, 인터넷비, 주택용 전기요금, 그리고 난방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24년 12월 6일부로 산업부 구시인 발주변 지원 사업 시행 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난방비 지원 사업도 발주변 지원 사업으로 시행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비와 같은 이런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개별적 직접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별로 기본 지원 사업비의 20% 이내에서만 시행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별 실제 납부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유치 및 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최근 몇 년간은 시행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용과 산업용 전력에 대해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인 전기요금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원전 또는 연간 총 기본 지원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의 발전소분에 대해서 그 지원 한도는 지원 사업비의 40% 이내로 실시가 가능하며 연간 총 기본 지원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원자력, 유무연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비의 5% 이상을 반드시 전기요금 보조 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의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그 밖의 지원 사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계획 수립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주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 즉 10월 말까지 시행자는 저희 전담 기관 측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시행자별로 통보된 기본, 특별 지원 금액을 확인해서 1원이라도 누락되는 일 없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이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총 예산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계획과 관련된 절차적 요소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의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수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련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 의견 수렴의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설명회나 공청회, 그리고 마을의 의견을 대표하는 이장님으로부터의 구두 및 유선상 의견 수렴하는 방법 등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발주변 지원 사업의 전달 체계 개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서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 충실도를 시행자 평가에 반영하도록 시행자 평가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와 서면으로만 시행한 경우를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위원회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발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역위원회 의무 발전소에 해당되는 시행자들은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전 지역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역위 심의를 거친 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사업계획 서류를 저희 전담기관으로 제출할 때 이와 관련된 증빙으로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 또는 부적합 사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나 지역이 관련 미비사항입니다. 따라서 시행자분들께서는 내실 있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지역위원회 절차를 밟아주시고 적절한 증빙 서류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 수립과 관련된 형식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는 서식 4와 4-1, 그리고 4-2, 그리고 6번에 해당되는 분기별 자금 소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로는 4-3 시설 운영 계획서와 서식 5 사업 운영비 지출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서식 4와 4-3에는 시행자의 장, 직인을 찍도록 되어 있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서식 관련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참고사항으로서 발주변 지원 사업의 시행 단계별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과 자금의 신청, 집행, 그리고 결산,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그 발전소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실 때에도 그 사업계획은 발전소 분별로 달리 작성되어야 하고 그 안에 4-2 단위사업계획은 또 단위사업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위사업은 여러 개 발전소 분을 합하여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단위사업 계획서 자체는 각각 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이는 사업계획 파란색으로 표시된 단위별로 사업계획 서식 4와 4-1을 작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위사업계획별로 단위사업계획서가 각각 작성되어야 합니다. 각 서식별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4-1에서는 앞단의 내용들을 먼저 충실히 작성해 주시고 가장 신경 써서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사전 절차 이행 점검표입니다. 사전 절차로서 앞서 설명드렸던 주민 의견 수렴 내역을 일자와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이 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지역이 의무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 기록 그리고 공개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확정 사업계획안에 대한 공개 계획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행 요령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절차 이행 점검표 내에 확정 사업 계획안에 대한 공개 관련 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기재하여 주시고 실제로 저희 심의가 완료되고 확정 사업 계획을 시행자에 통보해 드리면 이후에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 점검표에 적어 주셨던 것처럼 확정 사업 계획안에 대한 공개 게시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리 지침 개정을 통해서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공개 사항별 공개 시기를 현실화하는 등 개정을 한 바 있으니 이는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되며 평가 지침 개정에 따라 공개 여부, 공개 사항별 공개 여부 및 공개 시기 준수 여부를 세부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5년 사업계획의 경우 발주변 심의 후 확정 사업계획을 12월 말 이내에 통보해 드릴 예정이고 시행자들께서는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25년 1월 내에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식 4-2 단위사업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수가 많은 부분이기도 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과 사업의 종류는 적정한 종류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세부 사업은 기본 지원 사업인지 특별 지원 사업인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사업의 종류는 공공사회 복지, 소득 증대 등 사업의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명은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사업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간의 경우에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2월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2월이 당연한 것은 아니며 별도로 사업 연도가 종료되고 나면 별도 2월 승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서 2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는 해당 사업 연도만 기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5년 3월부터 26년 4월까지 이런 식으로 사업 기간을 작성한 경우에는 승인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방식으로서 시행자 직접 시행인지 그리고 간접보조 사업자 시행인지 중 택 2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간접보조를 선택한 경우에는 간접보조 사업자 이름과 간접보조 시행 근거 그리고 간접보조 사업 시행 사유와 사후관리 방안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뒷부분 유의사항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간 사업 계획에 또 적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식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지침에서 개정을 통해서 일부 변경된 서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사업비와 지원 사업비는 2개 이상 발전소 지원 사업비를 투입하는 경우 발전소별 지원 사업비 투입 내역을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와 지원 사업비는 각각 분기별 금액 그리고 합계가 일치하도록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원 사업비는 2개의 발전소 지원 사업비를 투입을 했을 때 이 단위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발전소 분에 해당되는 지원 사업비만을 작성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때 총사업비와 지원사업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단의 참고 표시로 발전소별 지원사업비 투입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될 때는 해당 참고표를 삭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는 주요 내역과 물량 단가 등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공사 일식, 용역 일식과 같은 표기는 지양하셔야 되며 관련 증빙 서류도 적정하게 구비해 주셔야 됩니다. 증빙 서류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물품 구입은 금액을 불문하고 증빙을 구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토지 매입 등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또는 거래실내 가격조사서를 함께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감정평가 관련해서는 탁상 감정평가서로 증빙이 대체 가능하고 만약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는 시점까지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유의해 주셔야 될 점은 만약 앞서 사업의 시행 방식을 간접보조 사업 방식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 시행을 간접보조 사업자가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시행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서 적정한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완료를 했으면 이제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해당 사업계획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을 등록하지 않으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누락되는 일 없이 반드시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메뉴에서 사업계획 관리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메뉴에 들어가서 등록 버튼을 들어가셔서 사업계획 추가 버튼을 계속 반복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개의 단위 사업계획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위 사업계획서를 입력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앞서 한글이나 PDF로 작성한 단위 사업 계획의 내용을 시스템에 똑같이 밀어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적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종류를 선택한다던가 그리고 사업의 명 등에 대해서 최초 입력할 때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지역별 담당자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안 요청에 따라서 수정 행위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첨부 파일과 함께 이 시스템 입력값도 함께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개 이상 발전소의 지원 사업비를 하나의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똑같은 내용의 반복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를 좀 더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새로 구현한 기능이 바로 여기에 표시되는 기능입니다. 사업명에서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최초 입력건은 먼저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번에 입력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앞서 입력했던 사업명 검색 기능을 통해서 입력된 입력값들을 불러오시고 소요 예산 등 금액의 변경 사항들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개 이상의 발전소 지원금을 합하여 하나의 사업을 시행한 경우인지 인지하기 위해 보다 정확하게는 여기 체크 표시도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의 단위 사업 계획서 입력을 완료하고 나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점검표가 뜨게 됩니다.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유의하셔야 되는 점들이 달리 표시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셔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저장, 최종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허위 시행이나 현금 배분 등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증대 사업을 통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소득증대 사업 의무 비율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득증대 사업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 대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기본 특별지원금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지자체로서 그 의무 비율은 연도별로 확대하여
22년 이후부터 그 비율을 30% 이상으로 설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실적인 요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승인하는 기준은 조금 달리 설정하고 있는데요. 25년 사업계획에서는 그 기준을 23%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기본 지원 사업의 계획과 선정 기준, 그리고 최종 선정 결과 등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반드시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사업 종류별로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사업과 주민복지 지원이 그 해당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유경사업 중에 장학금 지원 사업과 주민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제도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개별적 그리고 직접적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유경사업 중 장학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고등학생 외의 학생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한 경우로서 발전소 건설로 인한 이주자, 그리고 어학,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우수자이거나 학업 우수자,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주민 자녀의 경우 중고등학생 외의 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에 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이 실거주 기간 요건을 확인하셔야 되며 장학금 대상자가 선정되는 절차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주민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 시행자별 기본 지원금의 20% 이내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간 기본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 지원 사업으로 통신료 등을 정보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세대별로 실납부 금액 범위 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시 그 증빙 서류를 구비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 사업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대별 지원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는 않은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접보조 사업 관련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침 개정에서 가장 큰 변동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발주변 지원 사업은 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등에 따라서 지자체 등을 통한 위탁계약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조건부, 그리고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신규 건축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부기 등기를 이행한다는 바로 이런 조건 하에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표현이 다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많은데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재위임이 불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대원칙은 직접 시행이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재위임이 가능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위탁계약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조건 하에 재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금액과 관계없이 마을회 등에 재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행요령 제18조 2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 규칙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나 규칙 제정 행정 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단위 사업 계획 건별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라는 지침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단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간접 보조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그 간접 보조 시행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재위임한 경우에는 사후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합니다.
단위사업계획서 서식의 표로 구성된 간접 보조 사유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비워두지 않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혹가다 간접보조 시행 근거에 저희 발주변 지원 사업 시행 요령 제18조에 이 자체를 적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후 관리 방안에 따른 점검 여부는 시행자 평가에서도 반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물 관리 관련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와 관리는 사업 시행자가 이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자체 장이 시행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재산 등은 발주법 시행령 제30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시설물과 재산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를 지역 주민 단체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장은 당의 단체로 하여금 운영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그 운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요령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그 소유의 변동 관계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시행자의 조례, 그리고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자의 장 승인 없는 임의 처분은 금지됩니다. 마을의 용농조합 등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부기 등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마을회 등 제위인 간접보조 사업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기 등기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시설물을 취득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날인한 시설 운영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장기간 시설물이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많이들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발주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발주법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정해진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표시 방법에 따라서 표시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재산관리 절차 준수 여부는 시행자 평가에서 가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부적합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주변 지원 사업을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별 세대별 지원은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지원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주민복지 지원 사업, 그리고 유경사업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 그리고 전기요금 보조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개별 지원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그 혜택이 집중, 제한되는 형태의 지원으로서 저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치 지원, 재해 피해 가구 긴급 사회복지 지원, 보훈유공자 차량 지원이라던가 위기가정 온누리 상품권 지급,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반찬 나누기 행사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특정 아파트의 옥상 방수나 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등도 개별 지원의 형태로 보고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국조실 점검에서 지적됐던 사항으로 아파트 단지가 가지는 독특한 물리적 폐쇄성으로 인해서 그 이용 대상이 특정 아파트 주민으로만 한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적합한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화합 행사 등과 같이 행사성, 일회성, 그리고 선심성 사업의 관행적 추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라던가 마을 단위의 소규모 체육 행사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마을의 운영자라던가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선진지 견학과 같은 것도 선심성 사업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를 단순히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선심성 사업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예산 집행 필요 사업으로서 지자체 당연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발주변 지원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행정복지센터의 환경 개선이라던가 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 사업도 부적합 유형 중에 하나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매매, 임대하는 등의 부동산 사업과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투자 사업 등의 경우 소득 증대 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단순히 임대하는 사업은 지원 사업으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제3자인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유로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 발주변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변경 방법 및 유의사항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의 변경과 취소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업 간 변경 그리고 사업 내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년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나 절차 등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사업 내에 금액 변동 없는 단위 사업의 변경이라던가 동일한 사업 종류 내에서 금액의 분할 또는 합병, 그리고 동일 사업 내의 중요 사항의 변경은 사업 내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사업 구분 자체가 변경되는 것, 예를 들어 공공사회복지 사업에서 소득 증대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과 같은 이 사업 종류의 변경, 그리고 사업 시행 주체의 변경은 사업 간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은 그 방향에 따라서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으로 달리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접보조 사업으로 기승인된 사업을 시행자 직접 시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 내 변경으로 분류하고, 그 반대, 즉 시행자 직접 시행 사업이었던 것을 간접보조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사업 간 변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주변 지원 사업은 시행자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이었던 시행자 직접 시행이었던 것을 간접 보조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 간 변경으로 분류하여 저희 발주변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 변경은 연중 수시로 가능한 반면에 사업 간 변경은 그 심의 절차 등 절차적인 필요성 때문에 상반기에 2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간 변경 시행하겠다는 공문이 나가면 그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 둘 다 변경 절차는 변경계획서 등의 필요 서류를 마련해서 이탭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동일합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점은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 공통사항으로서 변경계획서와 변경명세서 등 작성 필요 서류들을 구비하신 뒤에 사업 변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또한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설치 의무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업 내 변경, 사업 간 변경 구분 없이 지역이 절차도 밟아주셔야 됩니다. 다만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을 때와는 다르게 사업계획 변경건에 관련해서는 그 일정을 고려해서 지역이 사후 추환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 변경 관련 시스템 관련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관련 시스템 접속을 하시면 좌측에 사업계획 수립 메뉴와 사업 내 변경, 그리고 사업 간 변경,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판 간의 연결 관계를 설명드리자면, 사업계획 수립 메뉴는 기본적으로 메인이 되는 팔레트로 보시면 됩니다. 최초 승인 이후에 추가로 일어나는 변경 행위는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 각각의 메뉴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 변경이나 사업 간 변경 메뉴에서 최종적으로 변경 신청건이 승인 처리가 되면 그 내용이 입혀져서 사업계획 수립 메뉴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계획을 등록할 때에는 최초에 승인된 사업을 적절하게 끌어와야 됩니다.
먼저 사업 내 변경 메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 변경 메뉴에서 등록 화면으로 들어가면 이 예시와 같이 기승인된 사업이 보여집니다. 이때 사업 계획 추가가 아니라 여기 변경 버튼을 눌려서 기존에 승인됐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불러와야 합니다. 이때 표시되는 정보는 당초에 승인 입력됐던 사업계획 정보이기 때문에 이 기존 입력값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반드시 변경 사유를 추가로 입력한 뒤에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 변경도 입력하는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등록하는 화면에 들어가서 변경 버튼을 눌러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사업 계획을 끌어와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고 변경 사유를 추가로 입력한 뒤에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업관 변경 메뉴를 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승인된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돼서 사업관 변경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2차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로 기승인된 사업을 사업관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변경 버튼을 통해서 기승인 사업을 끌어와서 여기 심의 구분도 사업관 변경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는 이 사업 계획 추가 버튼을 통해서 새롭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 심의 구분도 미제출 사업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2차 사업계획 제출의 경우에는 25년 2월경 새로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은 그 절차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도 그 게시판이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사업 내 변경과 사업 간 변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사업 내 변경으로 먼저 처리를 한 후 사업 간 변경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100에 해당되는 공공사회복지 사업에 70만큼은 공공사회복지 사업으로 유지를 하면서 소득증대 사업을 30으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 내 변경 메뉴에서 기승인 사업인 100에 해당되는 사업의 변경 버튼을 통해서 사업의 정보를 끌어온 뒤 그 사업비를 70으로 수정 등록해 줘야 합니다. 물론 예산 산출 내역 등 변경 사항을 모두 수정해 줘야겠죠. 그리고 사업계획 추가 버튼을 눌러서 30에 해당되는 공공사회복지사업, 그러니까 당초 사업의 종류였던 공공사회복지사업을 30짜리를 하나 더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 사유에는 사업 간 변경을 위한 사업 내 변경 선행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1차적으로 기금사업단의 지역별 담당자가 이 사업 내 변경 신청건에 대한 이상 여부를 검토 후 승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선행하는 이유는 각 게시판에서의 변경 전후 사업계획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으로 1번 단계에서 승인 처리된 공공사회복지사업 30짜리를 끌고 와서 사업관 변경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공공사회복지사업 30에 해당되는 공공사회복지사업이 최종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변경 전후 사업 금액을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은 말 그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근거 자료임을 유념하셔서 안내드린 사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또 적격하게 필요한 증빙들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1차적으로 사업단의 권역별 담당자에게 해주시고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사업계획 총괄 담당자인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발주변 지원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시행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